자, 안녕하세요. 오늘 평화적 정권 교체 정착과 민주화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교과서에는 어디일까요? 352쪽이 되겠네요. 352쪽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학습 목표에는요,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확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지방자치를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하죠. 그런데 각 정권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뒤에 이제 교과서 누가 썼냐, 진짜 이거. 자꾸 학습 목표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권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꾸 이런 거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평화적 정권 교체입니다. 1992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에 출마했었던 사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서 그 김영삼 대통령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이제 정치 안에 정치권 은퇴를 선언하고 해외에서 이제 학술 활동이나 외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당선된 김영삼이 어떤 존재냐? 참으로 오랜만에 나온 군인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거죠.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탈취한 이후에 30년 만에 나온 민간인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군인 정치인이 아닌 문관 출신 정치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양반의 업적은요, 금융실명제예요. 다 필요 없고, 금융실명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금융실명제가 뭐냐면은,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하죠.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요. 부정한 돈이 있잖아요. 뇌물을 받았다든지 하여튼 나쁜 돈이 있죠. 이런 돈을 자유롭게 쓰기가 힘들죠. 통장 거래가 다 본인 이름으로만 된다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기면은 이제 처벌도 받잖아요. 물론 뭐 이거 여전히 편법은 가능하지만 편법으로 몰래 해야 하는 것과 대놓고 막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죠. 자, 그래서 부정한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조치가 금융실명제예요. 이거 아침에 아주 기억나는 게 갑자기 뭐 정기방송 딱 멈추고 뉴스 특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한다. 이게 막 나올 정도로 당시에는 엄청난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는 분명히 그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은 있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지방자치단체장, 말이 어렵죠? 시장, 도지사, 이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전 정부였었던 노태우 대통령 때는 지방자치의회 선거만 했고요. 시장 선거는 안 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요. 당시에 있었던 일제 잔재를 막 찾아서 없애는 일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갑자기 무슨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유명 산에 뭐 대못이 박혀 있어요. 뭐 팔뚝만한 쇠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 왜 박혀 있냐? 뭐 일제 시대 때 일본 애들이 이 조선의 한국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명산에 박았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뽑으러 다니고 웃기죠. 그리고요, 그 총독부 건물을 헐어버린 게 또 이 양반이에요. 선생님 기억에 선생님이 학생 때는 총독부 건물이 박물관으로 쓰였어요. 이 박물관으로 쓰였는데 이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복궁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상당히 잘한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의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이 김영삼의 정당이 크게 패배해요.
그러면서 조금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가장 큰 건 역시 97년의 IMF 외환위기죠. 이 97년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지원을 받아서 겨우 연명할 정도로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앞에서 잘한 그런 모습을 다 말아먹은 또 비운의 대통령이 또 김영삼 대통령이죠. 또 물론 정권 말기에는 아들들의 비리로 상당한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끝내 대통령에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만에 당선된 건가요? 드디어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자, 97년. 자, 이 김대중 대통령의 중요한 점은요, 김영삼 대통령까지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과 97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처음 이루어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무사히 마쳤고요. 물론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지만요. 그 부작용은요. 비정규직의 확대와 같은 부작용들이었죠. 오늘날의 경제 모습. 뭐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치의 모습은요, 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졌고요.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경제의 모습은 바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나온 그러한 개혁정책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괴물 같은 게 나왔는데, 아무튼 어쩔 수가 없었던 측면도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요.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대북 화해 정책, 포용 정책을 펴니다. 그 성과로 2000년에는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에서는요, 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요, IMF가 많이 나옵니다. 자, 200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돈도 조직도 없었던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었던 것에는 이 모바일 혁명이라고 할 만한 당시에는 뭐 요새는 좀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 문자 단문 서비스죠. 뭐 이런 거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것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상당한 효과를 얻었고요. 거기에 따라 당선된 사람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요. 이 과거사 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나 이럴 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전 정부에서 했었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2007년에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한데요. 실제로 경제 지표나 이런 것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2000년대 후반의 경제적 그 성과와 도약은 대부분 다 노무현 정권 때의 그런 모습을 이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이제 IT나 이쪽에서 산업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것은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에 나타난 과감한 정책이 주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사람에 대한 너무 박한 평가는 상당히 왜곡된 측면이 많다라는 측면이 있죠. 선생님은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에서 찍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자, 그리고 2007년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요, 토목건설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서요, 강을 많이 팠죠. 네, 너무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래요. 그런 분이에요.
자, 340쪽으로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요. 도시와 농촌의 변화라는 부분을 볼게요. 여태까지는 이제 정치의 모습을 중심으로 쭉 한 2000년대 중반까지 쭉 얘기를 했고요. 이 와중에 나타난 경제적 그리고 도시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 문제가 왜 나올까요? 그쵸? 교통 문제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뭘까?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급속한 도시화부터 보자. 자, 이 보세요. 노란색은 도시 인구예요. 늘어나죠. 초록색은 농촌 인구예요. 자꾸 줄어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로 7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갈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한 도시 중심의 그런 나라로 재편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앞으로 돌아가려면은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어야겠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교통량이 많아졌고, 주택이 부족하고, 공해가 많고, 쓰레기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뭐 당연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저 쓰레기 매립지 만들고, 공원 만들어서 녹지 확충해서 공해 없애고, 아파트 높게 아주 높게 쌓아서 주택 부족을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지하철 등을 줄어서 교통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심고울이 생기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죠. 자, 우리는 도시에서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은 생활을 하고 있죠. 자, 뭐 그렇대요. 자, 341쪽에는 산업공단과 노동운동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 이런 모습을 여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자, 열악한 노동 환경에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던 가난하고 배움이 짧았던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이에요. 자, 이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 노동운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노동운동은 여성 노동자 중심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집중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가 60년대에 주로 했었던 것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에요. 섬유, 인형 봉제, 신발, 뭐 이렇게 노동 집약적 산업이에요. 그럼 이런 것에서 열심히 빡빡빡 저임금으로 일할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 중심의 생존권 보장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 자, 당연히 박정희 정부는 노동운동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 들면 중화공업단지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돈을 약간 벌어놓은 정부가 70년대 초중반 넘어서부터 강조했었던 것은요, 중화공업에 대한 투자였어요. 이게 나중에는 부작용이 발생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만은 결국에는 아무튼 중화공업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노동자들이 중화공업단지에 생겼단 말이에요. 이 중화공업단지에는 여성들이 할 만한 일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남성들이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밀집된 대규모 공단 도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포항, 울산 이런 게 그런 도시죠. 자,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80년대에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70년대 그 과정을 거쳐서요. 자,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그 6월 민주항쟁이 끝나고 그해 7월, 8월, 9월에는 노동자들이 이 노동운동을 대규모로 해서 노동조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투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요. 이후에 80년대에서는 사무직 노동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의 노동자, 그렇죠? 기자들의 노동자, 이런 것들이 사무직 노동자들이 나타나는 그 노동조합 운동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이제 농촌의 모습으로 좀 살펴보죠. 도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했었고, 도시라고 하는 공장이 생기자 노동 문제가 생겨서 노동운동이 나타났다. 이거죠. 자, 그럼 농촌은 이게 버려졌죠. 그쵸? 자, 농촌은요, 저고가 정책에 시달렸어요. 저고가 정책이 뭐냐면은 저 낮은 곡물 가격이에요. 곡물 가격, 쌀값을 낮게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쌀을 비싸게 팔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는 쌀을 싸게 사 먹어서 남는 돈이 생겨서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농촌은 쌀을 싸게 팔 수밖에 없어서 소득이 많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했었지만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농촌을 희생해서 도시에서의 산업을 부흥시켜서 경제를 성장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계속 냅둘 수는 없으니까 이른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1970년 들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봤죠? 새마을 기업.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어요. 이건 생활 환경의 개선, 의식 개혁 운동으로 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게으름이나 뭐 이런 것을 사치 향락생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의식 개선 운동의 일환이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에 막 초가집이나 이런 그 농촌의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 이런 것을 개선하는 도로 환경 이런 것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분명히 있어요. 도로도 나고요. 집도 깨끗하게 지붕으로 바뀌고요. 뭐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모습이요. 저고가 정책으로 인한 농촌의 소득 수준이 떨어진 것을 만회하는 정책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치권의 지지, 농촌에서의 정권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뭐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죠. 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새마을운동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있는 것을 봤을 때는요 아주 몹쓸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나름 성과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969년부터는요, 이중고가제라는 게 시행이 돼요. 이중고가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저고가 정책이 그러면 쌀을 싸게 파니까 농촌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쌀을 조금 더 웃돈을 주고 사줘요. 뭐, 100원에 팔던 것을 120원에 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쌀을 다시 도시 노동자들한테 팔 때는 뭐 100원이나 90원이나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럼 곡물의 가격이 이중이죠. 정부가 사는 값, 그 다음에 실제 그 사람들이 사먹는 값, 이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중의 가격이다라고 해서 이중고가제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1980년대 들어서 폐지가 돼요. 전두환 그 대통령 들어서요. 없애버려요. 왜냐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100원짜리인데 원래 그걸 20원 웃돈 주고 더 싸게 팔면 그게 그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추곡 수매가를 동결시켜버려요. 선생님 또 추곡 수매가는 뭐예요?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면 그걸 정부에서 사준단 말이에요. 그 정부에서 쌀을 사주는 값, 그걸 추곡수매가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물가 인상에 맞게 좀 올려줘야 되잖아요, 매년. 근데 안 올려주고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점차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 2차 산업의 물건들을 팔죠. 그러면서 1차 산업 농산물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노동자들이 노동운동 하듯이 농민들은 농민운동 하는 거예요. 농민회를 조직하고요. 추곡수매가의 현실화 올려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산물 수입에 대한 반대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농민들은 저런 모습을 보일까? 바로 80년대 이후에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생활이 좀 어려워진 측면에서 나타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